화내지 않고 품격 있게 소통하는 법.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는 바로 화가 날 때도 품격을 잃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방과 건설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화를 내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실제로 상당한 손상을 입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전체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는 명확한 사고가 어려워져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가 호흡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 더 명확한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철학자 세네카 역시 화를 다스리는 최고의 치료법은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잠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질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상처를 감추는 것과 같으며 드러내야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 전달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말은 진실하되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화가 난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한 황금률, 즉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대화에도 적용하여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을 말투와 표현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목적 없는 말은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나면 쉽게 논점에서 벗어나 감정적인 공격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문제 해결인지,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교환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대화는 말하기가 아닌 듣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반박할 생각으로 듣지 말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들어보아야 합니다. 칸트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갈등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타이밍을 고려하여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적절한 때에 하는 한마디 말이 부적절한 때에 하는 100마디 말보다 가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시간이 없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장자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대화는 양쪽 모두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 트리거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아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특별히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나 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감정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비폭력 대화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폭력은 폭력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으며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관찰한 사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그리고 구체적인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맹자는 남에게 칼을 빌려주는 것보다 말을 빌려주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것이 행동이 되면 업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열 번째로는 용서와
화해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는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니체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1번째로는 갈등 상황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공통된 목표나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공통점을 먼저 확인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하버마스는 진정한 대화는 상호 이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것이 대화의 진정한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말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할 때 타인에게도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화를 참는 것과 품격 있게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를 참기만 하면 언젠가 더 큰 분노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후에 품격 있게 말하는 방법.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언어에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참으로 품격 있는 말은 오랜 세월의 단련을 거쳐 얻어지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이란 마음의 거울이며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천리를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 존재의 깊은 부분을 드러내는 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말 한마디에 평생 쌓아온 삶의 무게가 담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침묵의 미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많은 적을 만들지 않으며 침묵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에서도 말하지 않는 곳에 참된 가르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노자 또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말을 아끼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입니다. 노후에는 모든 것에 답변할 필요도, 모든 상황에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지혜가 피어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함이 가장 높은 덕이며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천상의 보물과도 같다고 전합니다. 노년기에 감사의 말을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스스로도 행복해집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인은 그 자체로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감사의 말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관점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판과 불평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입으로 상처를 주기 전에 그 말이 필요한지, 진실한지, 친절한지 3번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선사 황벽은 남을 비판하는 말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도 다른 이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말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는 경청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정으로 듣는 자는 지혜를 얻고 말하기만 하는 자는 소음을 만들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공자 또한 배움은 귀에서 시작하여 마음에 자리 잡는다고 했습니다. 경청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세대 간의 벽은 허물어지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5번째로는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말도 청정해지고 그 청정한 말은 행복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말을 가려 쓰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습관은 노년의 품격을 높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는 표현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주변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6번째로는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웃음은 마음의 약이며 기쁨은 영혼의 치료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종에서는 웃음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니체는 웃음 없이는 진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유머는 어려운 상황도 가볍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자신의 실수나 한계를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킬 줄 아는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7번째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적절히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진실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때에 맞는 한마디의 말이 1000마디보다 가치 있다고 전합니다. 맹자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 그릇이 바르면 담기는 것도 바르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 적절한 시기에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8번째로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실된 칭찬은 꽃과 같아서 오래도록 향기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불교 가르침에서는 다른 이의 장점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성취나 노력도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마음이 품격 있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9번째로는 분노를 다스리는 말을 익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화를 이기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라고 가르칩니다.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불편함이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짜증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품격은 떨어집니다. 지금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분노의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10번째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실된 표현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 가르침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와 같이 솔직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로는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겸손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덕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많은 것을 성취했더라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품격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와 같은 겸손한 표현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과 격려의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축복을 보내는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자비 명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말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더 오래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노년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과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은 가장 품격 있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말은 상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의 말에는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평생의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품격 있는 소통,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품격 있게 할 말을 다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가족 간의 의견 차이, 친구와의 오해,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 등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템포 늦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즉시 감정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요구가 정말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나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각자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몰라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은 이러했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와 같이 열린 질문을 하며 대화의 문을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너는 이라는 뜻인 거지? 와 같이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품격 있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층간 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온라인 소통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글을 읽을 때도 선의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키보드 너머에는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 관리의 실제적 방법들.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화가 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자신을 자극하는지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 자신만의 감정 지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명상이나 깊은 호흡법을 일상에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감정의 파도가 일어났을 때 더 빨리 중심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쌓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관점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인사 등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삶을 보는 관점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관계별 소통 전략.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똑같은 소통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소통 전략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진정성과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예의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정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도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화가 난다보다는 나는 이럴 때 외로움을 느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어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걱정과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업무적인 목표와 조직의 원칙을 바탕으로 소통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계 질서와 역할 분담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을 강요하거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들어주되, 그렇지 않을 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갈등 해결의 단계별 접근.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감정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는 감정 진정입니다. 화가 났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2단계는 상황 파악입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는지, 서로의 입장은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단계는 대화 시작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로 시작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며 대화를 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 싶어와 같이 협력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경청과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와 같이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해결책 모색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다면 이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없더라도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6단계는 약속과 실행입니다. 합의에 도달했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하고 서로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품격 있는 소통의 장기적 효과. 품격 있는 소통을 꾸준히 실천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소통 능력은 리더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성과도 좋아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개선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해집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격 있게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파급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사회 전체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소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고 모든 말에 자비를 담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선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내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품격 있게 표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을 품격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품격 있는 말로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내지 않고
품격 있게 소통하는 법.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는 바로 화가 날 때도 품격을 잃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방과 건설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화를 내는 순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실제로 상당한 손상을 입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전체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는 명확한 사고가 어려워져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가 호흡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 더 명확한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철학자 세네카 역시 화를 다스리는 최고의 치료법은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잠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질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상처를 감추는 것과 같으며 드러내야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 전달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말은 진실하되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화가 난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한 황금률, 즉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대화에도 적용하여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을 말투와 표현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목적 없는 말은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나면 쉽게 논점에서 벗어나 감정적인 공격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문제 해결인지,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교환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대화는 말하기가 아닌 듣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반박할 생각으로 듣지 말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들어보아야 합니다. 칸트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갈등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타이밍을 고려하여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적절한 때에 하는 한마디 말이 부적절한 때에 하는 100마디 말보다 가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시간이 없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장자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대화는 양쪽 모두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 트리거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아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특별히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나 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감정적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비폭력 대화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폭력은 폭력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으며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관찰한 사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그리고 구체적인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맹자는 남에게 칼을 빌려주는 것보다 말을 빌려주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감정을 표현할 때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것이 행동이 되면 업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열 번째로는 용서와
화해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는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니체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1번째로는 갈등 상황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공통된 목표나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공통점을 먼저 확인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하버마스는 진정한 대화는 상호 이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것이 대화의 진정한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말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할 때 타인에게도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화를 참는 것과 품격 있게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를 참기만 하면 언젠가 더 큰 분노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후에 품격 있게 말하는 방법.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언어에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참으로 품격 있는 말은 오랜 세월의 단련을 거쳐 얻어지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이란 마음의 거울이며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천리를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 존재의 깊은 부분을 드러내는 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말 한마디에 평생 쌓아온 삶의 무게가 담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침묵의 미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많은 적을 만들지 않으며 침묵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에서도 말하지 않는 곳에 참된 가르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노자 또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말을 아끼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입니다. 노후에는 모든 것에 답변할 필요도, 모든 상황에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지혜가 피어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함이 가장 높은 덕이며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천상의 보물과도 같다고 전합니다. 노년기에 감사의 말을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스스로도 행복해집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인은 그 자체로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감사의 말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관점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판과 불평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입으로 상처를 주기 전에 그 말이 필요한지, 진실한지, 친절한지 3번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선사 황벽은 남을 비판하는 말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도 다른 이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말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는 경청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정으로 듣는 자는 지혜를 얻고 말하기만 하는 자는 소음을 만들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공자 또한 배움은 귀에서 시작하여 마음에 자리 잡는다고 했습니다. 경청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세대 간의 벽은 허물어지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5번째로는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말도 청정해지고 그 청정한 말은 행복을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말을 가려 쓰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습관은 노년의 품격을 높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는 표현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주변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6번째로는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웃음은 마음의 약이며 기쁨은 영혼의 치료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종에서는 웃음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니체는 웃음 없이는 진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유머는 어려운 상황도 가볍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자신의 실수나 한계를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킬 줄 아는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7번째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적절히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진실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때에 맞는 한마디의 말이 1000마디보다 가치 있다고 전합니다. 맹자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 그릇이 바르면 담기는 것도 바르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 적절한 시기에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8번째로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실된 칭찬은 꽃과 같아서 오래도록 향기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불교 가르침에서는 다른 이의 장점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성취나 노력도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마음이 품격 있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9번째로는 분노를 다스리는 말을 익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화를 이기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라고 가르칩니다.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불편함이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짜증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품격은 떨어집니다. 지금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분노의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10번째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실된 표현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 가르침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와 같이 솔직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로는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겸손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덕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많은 것을 성취했더라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품격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와 같은 겸손한 표현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과 격려의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축복을 보내는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자비 명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말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더 오래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노년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과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은 가장 품격 있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말은 상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의 말에는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평생의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품격 있는 소통,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품격 있게 할 말을 다하는 법을 익히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가족 간의 의견 차이, 친구와의 오해,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 등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템포 늦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즉시 감정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요구가 정말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나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각자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몰라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은 이러했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와 같이 열린 질문을 하며 대화의 문을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너는 이라는 뜻인 거지? 와 같이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품격 있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층간 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온라인 소통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글을 읽을 때도 선의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키보드 너머에는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 관리의 실제적 방법들.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화가 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자신을 자극하는지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 자신만의 감정 지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명상이나 깊은 호흡법을 일상에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감정의 파도가 일어났을 때 더 빨리 중심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쌓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관점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인사 등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삶을 보는 관점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관계별 소통 전략.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똑같은 소통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소통 전략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진정성과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예의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정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도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화가 난다보다는 나는 이럴 때 외로움을 느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어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걱정과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업무적인 목표와 조직의 원칙을 바탕으로 소통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계 질서와 역할 분담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을 강요하거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들어주되, 그렇지 않을 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갈등 해결의 단계별 접근.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감정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는 감정 진정입니다. 화가 났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2단계는 상황 파악입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는지, 서로의 입장은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단계는 대화 시작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로 시작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며 대화를 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 싶어와 같이 협력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경청과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와 같이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해결책 모색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다면 이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없더라도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6단계는 약속과 실행입니다. 합의에 도달했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하고 서로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품격 있는 소통의 장기적 효과. 품격 있는 소통을 꾸준히 실천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소통 능력은 리더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성과도 좋아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개선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해집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격 있게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파급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사회 전체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소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고 모든 말에 자비를 담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선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내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품격 있게 표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을 품격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품격 있는 말로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